자, 지금 교재는 27페이지고요.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도 별반 FAT 1급의 과정에서 배웠던 거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구성 요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성 요소를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서 반대로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설명 내용들이 아마 지난번보다 좀 더 자세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27페이지에 재무제표의 종류부터 설명을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절의 구수는 재무제표. 우리 처음 회계 시작할 때부터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재무상태표 있었다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마지막으로 주석. 이렇게 써놓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재무상태표에 있는 중요한 건 전체적인 재무제표도 중요하지만 세무 2급에서는 급수가 올라갈수록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의 손익구분 순서, 제가 FAT 1급 때 문제도 풀어보면서 여러 번 해봤었죠. 그거 잘 기억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자본계정, 그 자본계정은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계획, 마지막으로 잉여금, 그 항목들 제가 써드린 거 있죠. 그게 바로 자본 변동표예요. 자본 변동표까지 여러분 외우고 계시는 거고요. 현금 흐름표는 우리가 작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통 공인회계사들이 와서 작성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는 현금의 흐름에 대한 것만 어떻게 집계를 하는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하다는 얘기 해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거의 주의라고 되어 있죠.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잉여금 처분계사의 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이잉여금에 대한 보충 정보로서 이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국제회계 기준을 우리가 도입하기 전에는요,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여기 재무제표 중에 하나였었어요. 주석이 아니었고. 그래서 재무상태표도 재무상태표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대차 대조표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아직도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여기 대차 대조표라는 용어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그대로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썼던 것처럼 중요한 재무제표로 일부러 보기 때문에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어디에 들어가는 항목이다? 여기 주석에 들어가는 항목이다. 이렇게 왜 주의까지 해놓고선 파랗게 써놨을까? 기출문제 한번 나왔다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다가 설명을 그렇게 해준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보시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의 항목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우리 원칙이에요.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작성과 표시에 할 때 일반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칙들을 우리는 또 회계 담당자인이 당연히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설명 지난번에 해드렸던 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계속기업. 계속기업은 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그 기업의 전제 조건,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기본 가정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였었어요. 계속기업. 계속기업 평가를 누가 판단을 해요? 경영진이 합니다. 언제 해요? 매 기간, 기말마다 합니다. 그래서 계속기업은 그 회사가 경영진이 기업을 중단하거나 청산할 의도가 없다면 이 기업은 계속 가는 거라고 그렇게 표시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써놓을까? 계속 기업. 얘는 누가 판단한다? 경영진이 아니라 경영진이 판단하고요. 언제요? 매 결산일에 이런 걸 판단을 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정한 표시.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당연히 경영진한테 있겠죠.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요? 경영진에. 이것도 회계 1급 정도의 문제지 이게 세무 2급에 나올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정한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공정한 표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표시하면 그게 공정한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의 총액 표시, 총액으로 표시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총액주의라고 했었죠. 총액주의는 자산 부채만 아니요, 수익 비용도 총액으로 표시하라는 얘기였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매출채권에서 매출채권 전체 금액은 1,000만원, 근데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 50만원. 그럼 대손충당금에서 그걸 우리가 기록했었죠. 네팅 금액으로만 표시하지 말고 총 매출 채권은 얼마, 거기서 대손충당금은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하라는 게 총액주의 표시라고 얘기해요. 수익과 비용은요, 총 매출액 얼마, 거기서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이런 거 얼마, 그렇게 해서 순 매출액은 얼마 계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하라는 것이 재무회계의 총액주의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간략하게 넘어가는 거 꼭 읽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구분, 그 다음에 통합 표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선 통합 표시는 지금 우리가 당좌 자산, 그러면 그건 통합 표시고요. 당좌 자산 안에 여기 뭐죠? 당좌 자산 안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단기 투자 자산이라든지 매출 채권, 그다음에 기타 채권 이렇게 나누어지면 걔가 구분 표시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들 암기하실 때 통합 계정, 그다음에 구분 계정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 처음에 해드렸었죠.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하시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비교 재무제표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는 단기 것만 표시하지 말고 비교해서 그 증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 것도 나란히 같이 표시하라는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항목은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이라는데, 재무제표 항목 표시, 그 다음에 얘와 분류 계속성,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요, 우리 회사에서는 사제 보험료 납부할 때 지금 국민연금인 경우 우리가 배우기로는 계정을 세금과 공과로 표시하기로 배웠는데, 이 회사에서는 지금 계속 보험료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었어요, 기록을. 그렇다면 얘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새로 갔다면 이거 세금과 공과로 표시하기로 배웠는데 왜 이렇게 기록해놨지? 그리고 얘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러면 전년도에 기록해놨던 보험료와 세금과 공과 금액이 올해 비교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요? 아니요. 공인회계사가 그런 게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바꾸라고 하면 바꾸되 그 전에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꾸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 금액이 계정이 어차피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대로 써도 무방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분류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의 보고 양식. 보고 양식은 제가 재무상태표일 때 일정 시점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회사 이름 쓰라 그랬고, 오른쪽에는 단위와 보고 통화 쓰라 그랬었죠. 기능 통화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보고 통화입니다. 그래서 보고 양식은 일정하게 그 포맷대로 얘를
작성을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였었지요. 자, 됐고요. 그리고 28페이지 밑에 3번에 보시게 되면 지금 재무제표 전반적인 거 작성하는 것까지 설명해주고, 얘는 재무제표 통으로 설명해줬고, 그러면 각각 하나하나마다 재무제표의 특징들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재무상태표부터 본대요. 재무상태표, 이건 회계 원리 때 배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죠. 재무상태표는요, 일정 시점에 회사에 뭘 나타내죠?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성별법으로 나누라 그랬죠. 그 내용들을 지금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봤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유동자산, 자산과 부채의 분류는요, 1. 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 정상적인 영업주기니. 반대 거기 설명, 주의라고 쓴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리는 것들이에요. 그런 걸 갖다 주의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목적, 얘기는 단기 투자자산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도 단기 매매증권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이런 거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어요.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시면 유동부채도 유동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나누게 되는데, 내용은 자산 계정 구분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구분을 하더라. 이것도 설명 다 했던 거라서 더 설명은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자본의 분류. 자본의 분류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5가지, 그리고 그 계정들 안에 들어가 있는 계정들 여러분 반드시 필히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전 급수가 올라갈수록 TT 2급 포함해서 자본의 계정에 대한 문제와 사채에 대한 계정 문제, 그런 것들 이따가 설명드릴 손상차선, 정부보조금, 이런 문제들이 그냥 대거 많이 나온단 말이죠. 7문제 중에서 3개 문제가 세무 TT 2급에 추가된 문제들로 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 제가 꼭 미리 암기해 두세요. 그러면은 암기둘 계정 과목 암기해 두셔야지 점수에 도움이 더 많이 될 거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4번 손익계산서. 얘는 일정 기간이란 말이 가장 기본이었었죠. 우리 첫날 배웠던 거 일정 기간. 그 다음에 얘는 경영 성과 또는 재무 성과라고도 부르는 건데, 여기서 지금 체크 세무 2급 정도에서 구분해 두셔야 될 것들은, 첫 번째 기간 배분이 무슨 뜻이에요? 기간 배분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요, 기간에 맞추어서 배분하라죠. 여기 써놔야겠다. 기간 배분은 보편적으로 지금 감가상각비에 대한 예를 들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인 판관비로서 얘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해 비용으로 다 처리해버리면 당기순이익이 왕창 줄어들겠죠. 근데 걔를 5년 동안 사용한다면 그 기간에 배분해서 100만원씩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거기 손익계산서에서의 기간 비용 배분 기준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했는데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은 간단하게 제가 4가지는 써야겠네. 이것도 우리 많이 했던 거지만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되도록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매출액이 있었다면 이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뭔가가 있어야지 매출액이 생기겠죠. 그 해당되는 게 장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갖고 왔던 매출 원가. 매출 원가가 바로 이 매출액, 수익이라는 계정의 대응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100% 부합하는 비용 계정이 바로 매출 원가이고, 매출액과 매출 원가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가장 이상적인 그 계정들 구성이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 그런데 밑에 있는 이놈의 판관비는 매출액을 일으키는데 얼마만큼 공헌했는지를 갖다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계 담당자들, 일반 직원들, 총무 아니면 인사 이쪽 직원의 그 월급이 매출액에 얼마만큼 공헌을 했습니까? 기여를 했습니까? 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은 기간에 맞춰서 발생할 때마다 배분을 할 수밖에 없는 판관비가 되더란 얘기죠. 이를 갖다 우리는 영업이익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었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손익계산서에 구분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얘가 구분 표시예요. 구분해서 표시하라는 얘기. 이렇게 표시하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분 표시 방법이랍니다. 구분 표시 방법 쓸 필요는 없죠. 얘가 바로 구분 표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것이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산과 부채도 총액주의, 지금 나와 있는 수익과 비용도 총액주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밑에 손익계산서의 세부 항목은 우리 여지껏 배웠던 거기 때문에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외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별반 구분할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재무제표인 현금흐름표가 나와요. 자, 여러분 그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세무이급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자세히는 안 물어봐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데 이 현금 흐름표는 다른 재무제표들이 다 발생주의로 작성된 재무제표인데 이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로 작성된 재무제표예요. 이유는 모든 재무제표가 발생주의로만 기록되다 보니까 현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표를 갖다가 작성하게 됐더란 말이죠. 근데 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에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현금의 지출, 그 다음에 수입 이걸 갖다가 기록해요. 첫 번째로는 영업활동으로 구분합니다. 영업활동에서 즉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상품, 제품, 원재료 사갖고 현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얼마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파트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투자활동. 투자활동이라고 얘기하면 단기매매증권이라든지 투자부동산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회사에서 투자하는 것들이 있죠. 단기 투자자산이라든지 우리가 비유동자산에서 투자자산이라고 했던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해 놓은 표를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무활동이라고 그러는데 재무활동은 크게 우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그 다음에 뭐 채권을 사채죠. 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그 금액들만 집계해 놓은 활동을 재무활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현금 흐름표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세무 2급, TET 2급에서 질문하는 문항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걸 체크하실 수 있을 거란 얘기지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다 써볼게요.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는 여러분이 자본규정을 암기했었어요. 그 디테일한 것까지 알고 계실 것이라 믿지만 대표적으로 자본변동표라고 하는 그런 그 서식을 여러분이 만약에 관심이 나중에 있어서 TET 1급까지 공부하시면 자주 보게 될 텐데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자본금, 두 번째는요 자본잉여금, 세 번째는요 자본조정, 네 번째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다섯 번째는요 이익 잉여금.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우리 재무상태표의 자본규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계정까지 다 정리를 해놨을 것이며, 그 다음에 얘도 제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바로 자본 변동표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암기해 놓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마지막으로 주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석은 각각의 재무제표에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계정에 외상, 매출금 하고 여기 이렇게 별표 마크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책 같은 데 보면 주 1, 주 2 써 있으면서 그 내용 밑에다가 그 책 밑에다 써놓는 거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 주석사항은 우리 감사보고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주석사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재무제표 5가지를 설명을 해 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 5가지 항목이 여기서 지금 재무제표라고 얘기했던 거고, 이런 5가지를 만들 때에는 기본적으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얘를 준수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이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이었었어요. 자, 여기 녹화하는 거는 이걸로 끊어놓고